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납치와 도피. 최덕신은 1914년 평양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나 1936년 중국 남경 육군중앙군관학교를 졸업했다.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 특별반을 거쳐 1956년에 육군중장으로 예편했고 1956년부터 1961년까지 주월남대사로 1961년 5.16 이후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뒤 1963년 12월 주서독대사로 발령받았다. 그는 동백림 사건 이후 1977년까지 천도교 교령을 지내다가 공금 횡령 등 비리로 교단의 배척을 받자 그의 미국으로 망명했다. 최덕신은 미국에서 반체제 활동을 벌이다 1986년 4월 부부가 함께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는 북한에서 대남 전위 조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등을 맡아 김일성 김정일 부자체제 선전과 대남 평화공세의 선전장에 동원됐다. 1989년 최 씨가 75세로 사망하자 북한은 국가장으로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다. 최덕신의 부인 유미영은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어받아 남편을 대신해 활동하며 1995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의 미립북 당시 초청자로도 활동했다.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호는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목사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임정계열의 독립운동가였다. 김일성은 중학교 재학 시절 기숙사에 묵고 있을 때 최동호 목사와 친분을 맺었고 훗날 만주에서 김일성이 경찰에 잡혀 구금됐을 때 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준 사람이 최동호였다. 이런 이유로 광복 후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김일성은 월남하지 못한 최동호를 잘 대우해 주었고 1963년 최동호가 사망하자 혁명 열사릉에 안장했으며 평소에도 선생이란 호칭보다 동지라는 호칭을 쓸 만큼 각별했다고 한다.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임석진 교수가 써준 진술서를 바탕으로 최덕신 대사의 주변을 조사했더니 이미 윤희상의 하부선과 접촉하여 아버지의 소식을 타진했고 북측과 접촉도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최덕신은 동백림 사건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갔을까? 당시 이용택 과장은 김영욱 부장을 거치지 않고 이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이 과장 거 신중하게 하쇼.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해보고. 최 대사도 고향이 이북이니 어쩌면 북에서 마술을 뻗쳤는지도 모르지. 개인적으로는 효자인데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야. 이용택 전 의원은 이렇게 회고했다. 최덕신은 박 대통령이 군 시절 때부터 개인적으로 좋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장관을 지내고 현직 대사로 나간 사람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박 대통령 개인과 정권에 큰 흠이 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중하게 하라는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최덕신을 주목하기만 하고 극도의 보안을 기했습니다. 자칫하면 망명할 것으로 보았죠. 이 때문에 최덕신은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외됐다며 우리에게 감정이 상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독과 프랑스에서 혐의가 있는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때 최덕신은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그리고 자신은 서독 정부의 항의로 도저히 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본국 소환을 요청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던 최덕신에 대해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현재 도착한 요원들은 대사 최덕신에게 특수임무를 알리지 않고 임무 수행 동안 기밀 유지를 위해 대서관의 모든 공문서, 전보의 발신 및 수신을 통제했다. 나중에 일을 한 양심적인 외교관 최덕신이 우리 임무의 비협조적이고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시간이 급해. 그 사람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할 수 없어. 강행하시오. 한 나라의 정보부장이 북한과 선이 닿아 있던 대사를 두고 양심적인 외교관이란 수사를 써야 하는 배경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 대사의 소환 요청을 수락하여 본국으로 불러들였을 때 최 대사는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동백림 사건을 보고했다. 이용택 전 의원의 증언. 최덕신은 사건 전말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도 자기가 북한 측 요원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쏙 빼버립디다. 그러고는 한술 더 떠
자신도 북괴로부터 친인척 상봉 제의를 받았지만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보고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덕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과 최 대사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금방 눈치챘을 테니까요. 최덕신은 그 후 박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대사로 내보낼 줄 알고 기다렸지만 박 대통령은 최 대사를 해외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외무장관을 지낸 사람을 국내에만 묶어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최덕신은 자신을 대사로 발령을 내지 않자 박 대통령에게 천도교 교령 자리를 원했다고 한다. 다시 이용택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해 말 최덕신은 천도교 교령에 앉게 해달라고 박 대통령께 부탁한 모양입니다. 하루는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내무부 장관에게도 지시했는데 천도교 교령 선거에 최덕신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게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정 요원들이 천도교의 각 지방 대의원들을 만나 부탁을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교령으로 추대됐지만 실제는 관선 교령이었던 셈입니다. 이용택은 중앙정보부에서 극비리에 최덕신을 계속 주목했다고 한다. (1967년 6월 초) 중앙정보부는 임석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부 5쌍을 포함해 혐의 대상자 23명의 명단을 최초로 작성했다. 수사관들은 이 명단을 토대로 인맥을 그려나가면서 12명을 추가하고 며칠 뒤 13명을 추가하여 총 48명의 교포 및 유학생들을 명단에 집어넣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 48명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눴다. 윤희상, 이응로 같은 거물급은 A급, 학위를 마치고 교편을 잡고 있던 젊은 교수들은 B급, 유학생들과 파독 광부들은 C급이었다. 6.8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틀 뒤인 6월 10일, 정보부는 특수공작 책임자를 현지에 급파했다. 이후 총 39명의 공작 요원들을 서독과 프랑스로 보냈다. 6월 15일 현지에 도착한 정보부 요원들은 다음날 3명 1개조로 편성하여 혐의 대상자가 거주하는 서독과 프랑스 등의 20여 개 지점으로 출발, 혐의 대상자와 접촉했다. A, B급 혐의 대상자들에게는 박 대통령의 초청이라고 속이고 8.15 광복절 행사에 참석토록 모시러 왔다고 했다. 비행기를 전세냈다며 여권과 항공권까지 대사관에서 알아서 마련해 줄 것이라고 설득해 대부분이 이 말에 넘어갔다. C급 대상자는 한국 정부 당국에서 귀하의 활동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니 한국에 들어가 해명하고 오자는 식의 반협박을 했다. 사흘간에 걸쳐 독일 보네 한국 대사관으로 30명을 집결시켰다. 총 48명 중 10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명됐고 나머지 8명은 눈치채고 도주하여 대부분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집결한 30명 중에는 프랑스에서 자동차로 독불 국경을 넘어온 10여 명도 있었다. 당시 프랑스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공보관으로 근무했던 이기택 씨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하던 중 서독 본에 있던 한국 대사관에서 급전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내용은 대사를 제외한 공사 및 참사관 이하 직원들은 비상대기하라는 지시였다. 잠시 후 본에서 북괴 공작에 포섭돼 긴급 호송할 인물들의 명단을 암호 전문으로 보낼 테니 해독 준비를 하라고 했다. 암호를 다룰 상황이 아니라고 하자 이름을 거꾸로 부를 테니 받아 적으라고 했다. 이기택 교수의 회고. 직원들이 긴장감에 쌓인 채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이름들을 하얀 종이 위에 써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경악했습니다. 10명 가량 됐는데 대부분이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전부가 대사관에서 용역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무관부 소속의 직원도 있었습니다. 기밀이 얼마나 빠져나갔을까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주불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의 여권을 모아 정보부 요원에게 넘겼다. 이 여권들은 즉석에서 혐의자들의 위조 여권으로 둔갑했다. 혐의자들을 독일로 호송하기 위해 사진을 감쪽같이 바꿔붙여 혐의자들의 여권으로 위조한 것이다. 주불 대사관 직원들은 차량을 동원하고 연이어 도착한 수사관들과 분승하여 파리 주변에 산지한 혐의 대상자들의 거주지를 급습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6명가량의 유학생들이 종적을 감췄다. 이기택 교수의 기억. 코르베지 건축학교에 다니던 어느 유학생과 방준 유학생 부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박협은 실종됐던 이기양 기자의 서울대 정치학과 2년 선배였습니다. 평소 대사관에 나와 번역 일도 했습니다. 일본의 유엔 대사에 조카 딸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방을 급습해보니 급히 개봉했던 편지 한 통만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박협의 영문자 이름 약어인 PH를 이용해 만든 암호 전문이었습니다. 폴 하이마트가 위독하다. 즉시 파리에서 입원시켜라. 박협에게 도피하라는 경고였는데 박협은 이걸 받아 읽고 사라진 것이었죠. 입원이란 의미는 모종의 비상 통로를 찾아 잠적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박협을 포함해 프랑스에서 잠적했던 6명은 그 후 행방불명으로 처리됐죠. 몇 개월 뒤 프랑스 경찰청은 주불 한국 대사관 측에 이들의 출국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KGB 계통으로 중국이나 소련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정보부는 본 공항을 통해 혐의 대상자들을 출국시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함부르크까지 10시간에 걸쳐 자동차로 이동, 한국과 수사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일본 항공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미 국제법을 위반해 사태가 꼬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 교민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정보부 요원을 따라 나섰다가 낌새가 이상하자 도주의 현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다. 서독 언론은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시간이 갈수록 한국인 실종 신고가 늘어나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북한의 유언비어에 의해서인지 혐의 대상자 중에서 허위 사실을 발설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수길 박사 등 몇몇 무고한 사람들은 1967년 6월 20일자로 주 서독 한국 대사관을 경유해 서울로 끌려온 경우였다. 이수길 박사는 1965년부터 한국 간호사들의 독일 진출에 앞장섰고 선천성 기형아동 34명을 한국일보를 통해 모집하여 미국과 독일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해주는 등 한독 의료계 교류에 힘을 쏟았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의사였다. 그는 1997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최영우 전 신한국당 고문의 치료를 맡았고 이후 두 집안끼리 사돈관계를 맺기도 했다. 당시 정보부 수사관들은 서독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이수길 박사를 유인한 뒤 구금하고 강제로 급히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는 내용의 편지를 부인에게 남겨두게 했다. 대사관 측은 평소 부인과 안면이 있던 양두원 참사관을 통해 조용히 계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부인도 잠자코 있었다. 7월 3일 프랑크푸르트 신문은 이수길 박사를 포함한 5명의 한국인이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엔 마인츠 신문과 라디오 방송까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7월 6일에는 마인츠 경찰서 수사과장이 형사와 함께 이 박사의 집으로 찾아왔다. 김영옥 중정부장이 국내 언론을 통해 동백림 사건을 발표하기 전부터 벌어진 일들이었다. 임석진 교수가 김영옥을 만나 조사를 받기 시작한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한국에서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 부정 시비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이 기간 중 김영옥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회고록을 통해 나는 서독 현지에서 말썽이 전파를 타고 한국에 전해지기 전에 이 사건의 관련자로서 국내에 있던 혐의자들을 이미 구속해두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1967년 7월 8일 김영옥은 기자회견을 통해 194명에 달하는 대규모 간첩 사건을 포착, 이 중 107명을 입건 또는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